6월 27일 17차 공판에서는 1212 당시 육군 참모 차장으로 있던 윤석민 장군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윤석민 장군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1212 사태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을 10.16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관련된 혐의 조사를 위해 연행했다는 사실이나 합동수사본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 총장 연행을 보고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바가 없고, 육군본부 지휘부와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이 병력 출동을 한 것은 합동수사본부 측이 제1공수여단을 먼저 출동시켰기 때문에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 한 것이며, 군 지휘부로부터 병력 출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었다. 따라서 검찰은 1212 사건 공판의 기선을 잡기 위해 가장 자신 있는 윤석민 장군을 첫 번째 증인으로 부른 것이었다. 검찰의 직접 신문이 시작되자 윤석민 장군은 검찰 조사 내용은 그대로 시인했다. 그러나 변호인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자 상황이 급변했다. 이양우 변호인은 윤석민 증인에게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정승화 연행 사실을 통보받은 일이 정말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시작했다. 윤석민 장군이 보고받은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자 변호인은 윤석민 증인에게 육성 녹음 대화 내용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1212 사태 당시 육군 지휘부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취한 것이었는데, 1212 사태가 정치 쟁점화되자 월간 조선에서 이를 입수해 보도한 것이었다. 변호인이 육성 녹음 대화 내용에 의하면 증인은 1979년 12월 12일 저녁 8시 50분경에 이건영 3군 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정합니까? 라고 다그쳐 물었다. 윤석민 증인이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자 변호인은 대화 내용에 있는 윤석민 장군의 통화 내용을 읽어나갔다. 총장님이 납치되어 갔다. 이렇게 되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안가 문제 때문에 조사하려고 한 것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안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총장님은 보안사령부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돗개를 취소하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을 다 읽은 변호인은 여기에 나오는 보안사령관은 누구입니까? 라고 윤석민 증인에게 다시 물었다. 그러자 윤석민 장군은 전두환 장군입니다. 보안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윤석민 장군이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정승화 총장을 안가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연행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을 인정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이 거짓임을 자인한 것이었다. 이 신문의 답변을 시작으로 윤석민 장군이 검찰에서 한 허위 진술의 실상이 줄줄이 드러났다. 윤석민 장군은 이어진 변호인 신문에서 노재현 국방장관이 합동참모본부장이었던 문홍구 장군을 통해 구공수여단을 출동시킨 것을 회군하라는 지시와 함께 합동수사본부장과 통화를 했는데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니 절대로 병력 출동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고 말하고, 당시 노재현 국방장관, 김종환 합참의장, 이건영 3군 사령관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모든 군 수뇌부로부터도 병력 출동을 절대 하지 말라는 강력한 지시를 받고 있었으며, 장태환 수경사령관의 병력 출동은 군 지휘권자들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 1공수여단의 서울 출동 사실은 직접 확인한 바가 없고 경찰 첩보로 들은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난 진술을 했다. 이날의 변호인 신문을 통해 합동수사본부장은 합동수사본부가 정승화 총장을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의 혐의점을 조사하기 위해 연행한 사실과 최규하 대통령에게 연행 조사를 보고한 사실을 정승화 총장 연행 직후에 윤석민 차장에게 통보했고, 윤석민 차장과 장태환 사령관은 노재현 장관, 김종환 합동참모본부의장 등 군 통수권자로부터 병력 동원은 절대 하지 말라는 강력한 지시를 수차례에 걸쳐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30경비단을 공격하기 위해 구공수여단,
수도기계화사단, 수도경비사령부의 병력 동원을 기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검찰의 공소 사실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허구에 찬 것인지 검찰이 요청한 증인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7월 1일에 열린 제18차 공판에서는 신현화 국무총리와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 우국일 당시 보안사 참모장, 구정길 당시 대통령 특별경호실장 등 4명에 대하여 증인신문과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계엄사령관에 대한 검찰 신문이 있었다. 이날의 핵심 증인은 신현화 당시 국무총리였다. 검찰은 신현화 총리에게 30경비단 만찬 모임에 참석했던 유학성, 황영시 장군 등이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정승화 총장의 연행 문제를 제거하도록 강요나 협박을 했는지와 최규하 대통령이 재가를 미룬 배경에 대해 끈질기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신현학 총리는 유학성 등 장군들이 최규하 대통령을 방문한 때에 예의를 갖추고 정승화 총장의 연행 조사의 불가피성을 건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강압이나 협박 등 불미한 일이 없었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가 지연된 것은 노재현 국방장관의 출두가 늦어진 데 따른 것이었으며 재가 이전에 최규하 대통령이 정 총장의 연행이 부당하다거나 석방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한 구정길 대통령 특별경호실장에 대한 변호인 신문에서는 정승화 계열 핵심 장성인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으로부터 정승화 총장 연행 문제를 보고하고 있던 합동수사본부장이 나오면 무조건 구속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날의 마지막 절차는 이희성 5.18 당시 계엄사령관에 대한 검찰 신문이었다. 그런데 이 신문 과정에서 검찰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증언이 나왔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계엄사령부에서 자위권 보유 천명 발표를 한 5월 21일에 정도영 보안사령부 보안처장이 담화문 문안을 전해주면서 TV나 라디오 등 언론을 통해서 생중계로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하여 5월 21일에 발표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광주 사태에 관련된 담화가 마치 보안사령관인 나의 막후 조종에 의한 것인 양 진술을 했었다. 그런데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7월 1일에 열린 18차 공판에서 자위권 보유 천명 초안은 계엄사 참모가 집무실 책상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으며 보안사의 정도영 보안처장이 가져온 것이 아니고 검찰에서의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검찰에서의 진술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이희성의 진술을 빌미삼아 나를 자위권 보유 천명 발표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하는 한편 발포 명령자로 기소한 검찰에게 치명상을 안기는 증언이었다. 검찰이 자신감을 가지고 임했던 2일간의 증인신문에서 검찰의 주장이 허위임이 연이어 드러나고 특히 내란 목적 살인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인인 이희성 전 계엄사령관의 검찰 진술마저 번복되자 검찰은 당황한 빛이 역력했고 김영일 재판장은 증인이 변호인의 신문에 당황하는 기색이 보이거나 불리한 진술을 하면 변호인의 신문을 가로막고 검찰 주장을 시인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등 정치 권력의 주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7월 1일의 재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었는데 김영일 재판장은 공판 패정에 앞서 향후 증인신문 일정을 밝혔다. 김영일 재판장이 고지한 내용은 3일 후인 7월 4일에 열리는 제19차 공판에서 1212 사건의 핵심 증인인 노재현 당시 국방장관,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장태환 당시 수도경비사령관 등 4명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7월 8일에 개정되는 20차 공판에서는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 9명, 7월 11일의 21차 공판에서는 진종채 2군 사령관 등 6명의 증인신문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6월 27일에 있었던 윤석민 당시 참모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육군 지휘부의 동향에 한정된 것이었음에도 신문사항을 만드는데 이틀이 소요되었으며 400여 항에 이르는 신문사항을 4시간에 걸쳐 신문했었다. 따라서 3일 간격으로 적게는 4명에서 많게는 9명에 이르는 증인신문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변호인은 증인신문 일정을 재조정해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였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영일 재판장의 이러한 횡포는 2번의 증인신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기 시작하자 변호인의 증인신문을 사실상 봉쇄 내지는 무력화시키려는 술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이날의 재판은 저녁 8시경에야 끝이 났다. 저녁 10시가 넘어 안양교도소로 돌아온 나는 식은 저녁밥을 그대로 물리친 후에 그날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를 곰곰이 되돌아보았다. 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항거해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을 했다. 그러나 내가 병원으로 후송됨에 따라 단식을 통한 항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재판을 통해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하고 법정에 나왔던 것이다. 물론 당시에는 이미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만들어 1212, 5.17, 5.18 사건을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위헌적 법률을 합헌이라고 판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법원의 최소한의 양심을 믿고 있었다.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나에게 역사의 진실을 말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지고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기를 바란 것뿐이었다. 이러한 나의 소박한 소망은 한낱 꿈이었다는 것을 그날 절감한 것이다. 5공화국의 정통성이 공개 법정에서 난부질당하고 나로 인해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료, 후배들이 젊은 검사로부터 참을 수 없는 인간적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나는 이양우 변호사를 불렀다.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내가 역사에 대해 그리고 국민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한 것 같소. 내가 말한 역사적 진실은 재판 기록에 영원히 남아 후세의 격사가에 의해 그 옳고 그름이 정당하게 평가될 것이요. 좀 더 성실한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변호인들의 심정은 이해되지만 재판부가 저렇게 나오고 있으니 모든 것을 역사와 국민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재판을 포기하겠소. 13차 공판 때 변호인들의 퇴정, 사퇴, 국선 변호인 선임 등의 파행을 겪으면서도 변호인단은 14차 공판에는 다시 출석하는 등 재판부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 운영은 증인신문이 시작되면서 보다 노골적으로 그 본색을 드러냈다. 김영일 재판장은 피고인 신문이 끝난 지 불과 3일 후에 고소 고발인 측의 핵심 증인인 윤석민 12.12 당시 육군 참모 차장과 이건영 3군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했었다. 변호인 입장에서 사흘이라는 시간은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 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짧았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총 600여 명의 사건 관련자를 조사한 17만여 쪽 155권에 이르는 수사 기록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번 읽어보는 데만도 약 6개월이 걸리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더구나 변호인들은 이 기록을 증인신문 겨우 한 달 전에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변호인단은 김영일 재판장에게 증인 소송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 신문 기일을 4, 5일 정도만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부되었다. 뿐만 아니라 김영일 재판장은 다음 증인신문 기일을 4일 후인 7월 1일의 18차 공판일로 결정하면서도 5.17, 5.18 사건의 중요 증인인 신현학 당시 국무총리,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 등 6명의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해버렸다. 재판장의 이러한 무리한 재판 진행은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을 읽을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재판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변호권에 대한 사실상의 중대한 제약이었다. 재판장의 이러한 조치는 누가 봐도 윤석민의 증인신문에서 낭패를 당한 검찰과 재판부가 그 같은 실수를 재현하지 않기 위해 속전속결로 나가기로 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변호인단은 김영일 재판장에게 재판 기일을 며칠 연기해 주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7월 1일에 신문할 증인의 숫자를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 요청마저 기각되었다. 김영일 재판장은 한술 더 떠서 사흘 후인 7월 4일에도 증인 신문을 계속하겠다고 선언했다. 7월 4일의 19차 공판에서는 노재현 당시 국방부 장관,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 등 고소고발인 측의 핵심 증인 6명의 증언을 듣겠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신청한 80명의 증인 중에서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71명을 채택하면서 변호인단이 신청한 35명의 증인 중에서는 겨우 10명만을 채택하는 등 불공정한 공판 운영 자세를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변호인이 이러한 결정에 항의하자 김영일 재판장은 공지의 사실에 대해서까지 증인 신문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변호인의 요청을 기각했다. 공소 사실과 관계가 없어서 기각한 것이 아니라 공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김영일 재판장의 언급은 이미 공소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예단을 가지고 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이러한 공판 진행을 보면서 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배심원 제도가 절대로 필요한 이유를 절감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가 공무원 신분인 판검사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배심원석에 앉아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면서 재판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다 못해 나는 그날 공판이 끝난 뒤 이양우 변호사를 불러 재판을 포기하라고 했다. 결국 제19차 공판이 열리던 7월 4일 갈수록 더해가는 재판부의 편파 진행 하에서는 더 이상 변호다운 변호를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변호인단 전원은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양우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변호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비통한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재판은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올림픽과 달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그 뜻이 있다. 재판부가 우리에게 주 1회 공판 약속을 스스로 깨고 주 2회 공판에 야간 재판까지 강행하는 것이나 매 기일마다 5명 내지 9명까지의 핵심 중요 증인을 한꺼번에 부르도록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변호인으로 하여금 변론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16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이어서 당시의 상황 파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과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않으면 증인 신문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단 이틀간의 준비 기간만을 주고 적게는 5명, 많게는 9명의 증인 신문을 하라고 하는 것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인 것이다. 또한 공지의 사실인데 무엇 때문에 증인 신문이 필요하냐는 식의 재판 태도라면, 그리고 유죄를 예단한 채 대답을 유도하는 식의 재판이라면 더 이상 변론이 필요 없는 것이다. 어떻게든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보려던 변호인단의 노력은 최소한의 변호 여건조차 허락하지 않는 재판부의 일방적인 재판 운영 앞에서 좌절되고 만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곧이어 사퇴에 동참했고 그 뒤를 이어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단 다수가 동반 사퇴했다. 7월 4일의 19차 공판에는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의 변호인만 출정했다. 재판장은 일순 충격을 받는 듯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막무가내식으로 재판을 강행했다. 결심 공판이 가까워오자 재판부의 불공정과 졸속은 더욱 심해져 91명의 증인 중 44명의 증인 신문을 취소하면서까지 결심을 서둘렀다. 1996년 7월 4일 열린 19차 공판은 노재현 전 국방장관,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 장태환 전 수경사령관 등 검찰 측의 결정적인 핵심 증인에 대한 변호인의 반대 신문, 그리고 주영복 전 국방장관, 이희성 전 기엄사령관 등 피고인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이 예정된 매우 중요한 공판이었다. 그러나 변호인 22명 가운데 주영복, 이희성 피고인의 변호인 3명을 제외한 19명의 변호인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일주일에 2번씩 공판을 강행하는 데 항의해 법정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나의 변호인인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 조재석 변호사는
나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 사임계를 이미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 재판은 변호인 없이는 진행할 수 없는 필요적 변론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김영일 재판장은 개정 직후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재판장이 국선 변호인 선임을 선언한 지 10분 만인 10시 10분 재판에 임할 아무런 준비도 없는 김수현, 민인식 두 국선 변호인이 법정에 들어섰고 재판은 파행인 채 진행됐다. 이 경우 국선 변호인 제도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도 않았고 그들은 다만 겉모양만 갖추기 위해 꽂아 놓은 보릿자루에 불과한 존재였다. 김영일 재판장은 사선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이에 대비했던 듯 일사불란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노재현 증인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이 끝나자 재판장은 피고인들이 직접 물을 사항이 있으면 물으십시오. 이 증인에게는 그날 국방장관으로서 이동한 상태, 보고하고 보고받은 상태, 지시한 상태 이런 것을 물은 것입니다. 더 물을 것 있으면 물으십시오. 라고 피고인들이 증인 신문을 하도록 했다. 그러자 장세동 피고인이 일어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선 변호인 두 분을 재판장님께서 임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당시 국방부 장관과 당시 수경사령관 참모총장에 대한 중요한 증인의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된 이분들도 적어도 피고인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하고 적어도 최소한의 질문을 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피고인들에게 직접 신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재판 과정에서 잠깐 말씀 올렸습니다만 당시 돌아가신 대통령도 군인 출신, 옆에 있었던 비서실장도 참모총장 출신의 군인 출신, 또 쏜 김재규도 군인 출신, 그 당시에 직접적인 참모총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참모총장도 군인, 이러한 모든 사항이 당시의 국기를 흔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당시 참모총장이었던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의 진술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변호인들이 어떤 이유에서 지금 안 나왔는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셨는데 적어도 피고인과 몇 마디를 나누어서 검찰이 신문한 그 사항에 대해서 적어도 반대 신문 내지는 직접 신문을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직접 그런 질문의 기회도 주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시던 분들입니다.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모시던 분이고 여기서 질문 하나하나는 군의 명령이고 국가의 기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군 후배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판의 결과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군의 사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을 아끼고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못하겠습니다. 모시던 분에게 결례도 물론 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에게도 상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일 재판장은 장세동 피고인의 간곡한 요청에 친절한 목소리로 응대했지만 역시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피고인이 대단히 좋은 말씀을 했는데요. 이 사건의 변호인단이 애당초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 같으면 여러 가지 시간을 두고 접견도 해야 될 시간 여유도 드리고 자료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되겠는데 엄연히 아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숫자의 변호인단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재판에는 못 나오겠다 이런 것입니다. 이 국선 변호인은 지금 오늘 법정은 불가피하게 진행되어야 되겠고 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는 그대로 조서에 남기는 것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호인 접견도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려고 하자 이번에는 허화평 피고인이 일어났다. 제가 피고인으로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재판이 하루 빨리 끝나기를 저희들은 원합니다. 하루라도 늦게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또 많은 변호인이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접촉을 해보니까 사실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변호인들을 수시로 만나서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고 싶은데 변호인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교도소도 세 군데 나누어져 있고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물리적으로 변호인들이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결코 저희 피고인들이 지연을 해야 되겠다 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 오늘 국선 변호인 두 분이 와 계십니다만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을 충실히 함으로써 이 재판의 품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해서 저희 변호인들이 오늘 오지 않은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좀 의논을 하셔서 이 재판이 좀 잘 되었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장세동 허화평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김영일 재판장은 오후에 공판을 속개해 검찰 측이 장태환 전 수경사령관에 대해 신문을 하도록 했다. 장세동 피고인이 다시 일어났다.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인을 만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판사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임한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장님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셨습니다. 국선 변호인과 내용을 서로 신문할 내용을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사 하고 오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을 해서 오후 재판에도 만나서 얘기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신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당돌하게 직접적으로 재판장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선임하신 일, 변호인과 만나서 얘기를 해서 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증인 오늘 세 분이 여기 와서 증언을 하셨는데 그 증언에 대응할 중요한 사항 몇 마디라도 신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을 할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재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장세동 피고인의 거듭된 호소에도 재판장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지금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 여러분을 접견을 해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증언을 이렇게 받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을 재판장이 챙겨서 중요한 부분은 신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증인은 본 변호인단이 언제 입정을 해서 우리가 하겠소 하고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시간을 할애해서 국선 변호인 접견을 해서 준비한 다음에 증인 신문하시오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실효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인들한테 대해서는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신문하니까 그리 아시고, 장세동 피고인이 진술한 것은 법정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국선 변호인을 갑자기 선임을 해서 진행하는 데 대한 아쉬움의 의견을 표시한 것을 조서에 그대로 남겨놓겠습니다. 신문 계속하십시오. 재판은 정승화, 백동림 증인과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계속해 나갔는데 재판장은 증인에게 신문할 사항이 있습니까? 이학봉 피고인은 좀 신문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했지만 이학봉은 변호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로서는 일단 신문을 오늘은 자제하겠습니다. 고 거부했다. 파행으로 끝난 재판을 마치면서 김영일 재판장은 오늘 사선 변호인이 없는 가운데 재판을 강행을 해서 피고인들도 여간 불안한 게 아니고 재판부도 물론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행하려던 검찰의 보충 신문은 피고인들 일부가 이러저러한 사정을 진술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선 변호인이 나와 계신 이희성, 주영복 두 피고인에 대해서만 보충 신문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제시해서 재판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현실적인 재판이 절차상 추구해야 될 몇 가지의 이념이 있고 그 이외에도 실제로 재판에 임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검찰, 변호인, 여러 소송 관계인들의 현실적인 욕구가 충돌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중심점에 서서 이 사건을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까지 그 여러 욕구 가운데 그래도 중심점에서 이탈하지 않고 평형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쭉 노력을 해왔고 오늘 이 재판도 그 평형을 유지하는 범주 내에서 강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선 변호인단이 불출석한다면 불출석하는 대로 재판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재판장이 피고인들 여러분들의 불이익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재판부가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선 변호인단이 출석 안 한다고 해서 또 재판을 뒤로 미루고 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 알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더라도 또 여러분들도 재판부의 고충을 이해를 하시고 해서 재판부는 아까 여러분에게 밝힌 의견에 반복을 한다면 여러 욕구 충족 속에서 중심점에서 평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고 말에 파행 재판을 강행할 방침을 밝혔다. 속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궁색한 자기 합리화였다. 재판장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순간 치근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7월 8일의 20차 공판 때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유죄를 예단하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을 사임함과 동시에 법정을 떠났다. 전상석 변호사는 퇴정에 앞서 19차 공판에서 있었던 국선 변호인 선임 과정에 대해 김영일 재판장을 질타했다. 지난 7월 4일 이 사건 변론 기일에 재판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판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헌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는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 재판부가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는지 적지 않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형사 피고인에 대한 유효하고 충분한 변호권을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선 변호인은 사선 변호인과 다름이 없이 오히려 보다 충실하게 변론 활동을 하여야 함이 법률상 또는 변호사의 윤리상 요구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7월 4일에 열렸던 공판에서 사선 변호인들의 사퇴로 전격적으로 국선 변호인에 선임된 변호사 두 분은 소송 기록은커녕 공소장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접견도 하지 아니한 채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허수아비처럼 법정에 앉아 있었으나 단 한마디 변론을 할 초보적 지식도 갖지 못하였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피고인 중에 한두 분이 국선 변호인에게 기록 열람과 피고인 접견의 기회를 주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뜻을 조서에 기재하겠다고 하였을 뿐 이 당연하고도 정당한 요구마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무슨 해괴하고 설익은 연출입니까? 재판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선 변호 제도는 과연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선 변호 제도를 공판 개정의 형식적 요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된 두 분 변호사는 변호사의 직업 윤리에 반하여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 것이므로 징계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하고 강제한 재판부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이해 정도와 인권 감각에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상석 변호인은 이어서 김영일 재판장의 파행적인 재판 진행을 따지고 들었다. 재판부에서는 변호인단의 변론 활동을 재판 지연이라는 사시적 시각을 가지고 보는 듯합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소송 심리에 보조를 맞추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정성을 다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송 제도는 변론주의입니다. 말로 진실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왜 말을 기피합니까? 왜 그 말을 재판 기피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실을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진실을 또다시 묻어두고 희생양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 사건의 진실을 가려내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재판장의 그간의 말이나 융통성 없는 심리 강행은 이미 짜여진 스케줄에 의하여 정하여진 결론을 향해 이 사건 공판이 달리고 있다는 것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7월 1일의 재판은 사선 변호인 그리고 7월 4일의 재판은 사선 변호인을 사퇴시켜 국선 변호인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면 그것은 사법부의 자살 행위이며 나라의 망신입니다. 재판장을 향한 준엄한 비판을 마친 전상석 변호인은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다. 자명한 재판에 더 이상 들러리가 될 수 없고 비겁한 엑스트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본 변호인이 얻은 결론입니다. 어떤 희생양이 될지 모르는 우리 늙은 피고인들을 이 법정에 남겨둔 채 역사의 죄인이 되어 이 법정을 떠나는 슬픈 형상을 내가 평생을 몸담아 오고 사랑하던 사법부에게 호소하면서 이 법정을 떠나겠습니다. 전상석 변호인은 이 말을 마치고 법정을 떠났다. 평소에 변호인들이 변론을 할 때마다
비난의 웅성거림이 있었던 방청석에서도 이 순간에는 물을 끼얹은 듯 정수기 흐르고 있었다. 잠시 후 이 양우 변호인이 일어났다. 이 양우 변호인도 몹시 침통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세칭 1212, 517, 518 사건의 재판은 1995년 11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의 이른바 역사 바로 세우기 선언에 따라 소급 입법이라는 위헌적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적 관점에서나 헌정 발전의 측면에서 모두 온당치 못한 이번 사건의 유일한 당위성은 지난 16년간 우리 민족의 갈등과 반목을 가져온 이들 사건의 진실을 이 법정을 통해서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화합을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런 관점에서 1212, 517, 518 사건의 참된 진실을 밝혀보자는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이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의 지상 가치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역사 바로 세우기를 앞세워 전 정권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전직 두 대통령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지난 16년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사건에 대한 그릇된 허상의 선입관을 과감히 떨쳐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소송 관계인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말고 진지한 자세로 당시의 상황을 재조명하는 용기와 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재판의 신속이라던가 재판의 효율성은 결코 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앞서는 가치일 수 없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구속기간 만기가 실체적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불행하게도 이러한 변호인단의 소박한 바람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권과 언론계는 1212, 517, 518 사건의 내용은 새삼 확인할 필요가 없이 명백하다고 공공연히 말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 규명을 위한 노력을 자기 변명을 위한 강변이며 소송 지연책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센 여론몰이는 헌법,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된 위치에서 재판을 하여야 할 이 법정에까지 영향이 미쳐서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례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17차 공판에서 윤석민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증거조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혀 밝혀지지 아니하였던 중요한 역사적 사실, 즉 윤석민 당시 참모차장이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으로부터 정승화 총장 연행 직후에 정승화 총장의 연행 사유와 대통령에게 정승화 총장의 연행을 보고하였다는 사실을 공식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검찰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지난 16년 만에 처음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변호인은 윤석민에 대한 수사 기록은 물론 관련자의 수사 기록을 수없이 검토하였으며 6번의 상황 일지를 비롯하여 통화 녹음 기록까지 방대한 기록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답변을 회피하던 증인을 집요하게 추궁하여 어쩌면 영원히 묻혀버릴지도 모를 역사의 진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윤석민 차장에 대한 보충신문을 하면서 합수본부장과 직접 통화한 것이 아니고 변규수 장군이라든지 그 밖의 아랫사람이 한 것을 합수본부장이 한 것으로 잘못 말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서 증인으로 하여금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답변한 내용이 착각이었다는 답변을 유도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장의 보충신문권의 남용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장은 다시 증인에게 합동수사본부장의 통보에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려고 연행했다고 하면서도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의 재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없으니까 증인은 합수부가 함부로 연행했구나라고 판단해서 병력 동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여 합수부의 정 총장 연행이 불법이고 육군본부의 병력 동원이 정당한 양
증인의 답변을 유도했습니다. 또한 재판장은 윤석민 증인에게 구공수여단을 출동시킨 동기에 관한 보충신문을 하면서 1공수여단이 먼저 출동하여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하였기 때문에 구공수여단을 출동시킨 것이 아니냐고 공소사실에도 부합되지 않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합동수사본부장이 육군지휘부에 정승화 연행 사실을 통보하였느냐의 여부와 병력 동원을 먼저 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것은 1212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예단을 표시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광경을 본 피고인의 가족은 공판이 끝난 후 재판장의 부당한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변호인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차 공판에서 재판장은 변호인이 내란 목적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자 총질한 군인들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내뱉듯이 말을 했습니다.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가 자위권의 범위 내에서 행사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재판장은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를 총질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재판장의 유죄에 대한 예단은 그 밖의 공판 진행에 있어서도 여러 곳에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법정 또는 재판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변호인단이 소송의 효율적 진행에 협조할 뜻을 전하고 변호인들이 소송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단의 요청에 대하여 재판장은 5월 23일 제9차 공판에서 재판은 주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리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증거조사 절차가 시작되자 재판부는 주 2회 공판을 강행하였습니다. 더욱이 6월 27일에 증인 5명, 7월 1일에는 핵심 증인 5명, 7월 4일에 핵심 증인 4명, 7월 8일에 증인 9명, 7월 11일에 핵심 증인 6명을 신문하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재판에 있어서 증거조사야말로 진실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16년 전에 있었던 사안으로서 당시의 상황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관련자의 진술과 기타 자료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증인신문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들은 주요 증인 한 사람의 반대 신문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들 자료의 검토에 상당 기간, 심지어 한 사람에 대해서 20일까지 준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단 이틀간의 준비 기간만을 변호인에게 부여하고 많게는 9명까지 증인신문을 하라는 것은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에 대한 사실상의 제한이요 박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판의 진행이 과연 역사의 진실을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재판장의 재판 진행 태도와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은 이미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오로지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데 필요한 형식적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판과 관련하여 한간에서는 7월에 재판을 끝낸다는 말이 정설처럼 유포되고 있으며 재판 당사자도 아닌 법원 고위층이 이 재판의 진행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기자들과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이건 재판에 있어서 변호인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한 자괴감을 느끼며 심지어 기존의 정치 논리를 법적으로 추인하는 절차의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마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행동은 내일이면 역사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일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밝은 내일, 좀 더 정의로운 내일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과연 올바르고 부끄러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같이 옷깃을 여미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역사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과업에 있어서는 검찰이라고 하여 애매모호한 논리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내는 데에만 급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재판부는 이 역사적 소명을 완수함에 예단을 버리고 진실 발견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며 언론 역시 선입견을 버리고 진실 규명에 협조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본 변호인은 이와 같은 견지에서 이 재판이
실제 진실의 규명을 위한 역사의 장, 그리고 사법부에 오점을 남기지 않는 법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끝으로 이양우 변호인도 사퇴했다. 이어서 석진강 변호인과 조재석, 정주교 변호인이 사퇴를 했다. 그리고 뒤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한영석 변호사도 사퇴했다. 변호인단이 집단 사퇴를 한 후 처음으로 열린 제21차 공판에서도 7월 8일 20차 공판에서 나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되고도 나와 면접조차 하지 않고 있는 김수연, 민인식 두 명의 국선 변호인이 나의 변호인이라며 변호인석에 앉아 있었다. 집단 사퇴를 선언한 나의 변호인단이 끝내 복귀하지 않자 김영일 재판장이 향후 있을 공판을 위한 요식 행위로 출석시켰던 것이다.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 시한을 넘기지 않겠다는 애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 2회 공판과 야간 공판을 강행해왔다. 공소장을 읽어보기는커녕 피고인들과 면담조차 해본 적이 없는 국선 변호인들을 변호인석에 앉혀놓은 채 스스로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피고인들이 처지는 결심 공판까지 그렇게 어이없는 상태로 표류해갔다. 피고인 중 몇몇은 증인들과 직접 신문을 주도하기도 했고 자신들 스스로가 변론권을 행사해가며 진실을 밝히려 몸부림치기도 했었다. 나는 내가 선임한 변호인들이 모두 떠난 법정에서 재판장이 선임해준 국선 변호인만을 믿고 재판을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7월 8일 20차 공판 때 재판장에게 국선 변호인 선정 취지는 이해되지만 지난 4일 재판 진행 경과를 볼 때 피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심대한 불이익을 안겨줬고 재판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상황에선 재판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한 뒤 11시 55분 퇴정했다. 곧이어 노태우 피고인도 동조 퇴정했다. 휴정 후 오후 공판이 속개됐지만 나와 노태우 피고인은 출정하지 않았다. 도무지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진실은 엄청난 정치적 압력을 물리치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5.18 시위 진압작전에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들은 공판에 출석해 한결같이 발포 사태는 무장 시위대의 차량 돌진과 발포 등 위험에 대응해 자위적 차원에서 일어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포 명령자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7월 11일 21차 공판에서는 5.18 광주 시위 진압작전 당시 계엄군의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던 진종채 2군 사령관과 윤흥정 전교 사령관이 출석해서 당시의 광주 상황이 급박해 독자적 판단으로 이희성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으며 신군부 등의 배후 조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자위권 보유 천명 지시가 발포 명령을 의미하지 않으며 자위권 발동 지시 외에는 그 어떤 발포 명령도 없었음이 분명히 밝혀지고 검찰이 주장하는 지휘 이원화도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자 김영일 재판장은 자신이 채택한 91명의 증인 중 44명의 증인 신문을 취소하면서까지 결심을 서둘렀다. 재판장이 정치 권력의 주문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쩌면 그토록 황당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지 아연해졌다. 이후 1996년 8월 5일 28차 결심 공판을 거쳐 8월 26일 선고가 이루어지기까지 변호인 퇴정, 사임, 국선 변호인 선임, 피고인 진술 거부 등 온갖 파행을 거듭했던 1심 재판은 한마디로 권력이 법정이라는 무대 위에서 연출하고 검사와 재판장이 연기한 정치 보복급,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1심 재판이 막바지에 이른 1996년 6월 25일자 조선일보는 27기 사법연수원생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5.18 특별법에 의한 재판에 대해 사법의 권위를 세우고 역사를 바로잡는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한 사람은 응답자의 23%에 불과한 반면 62.2%는 정치권의 결정에 의존한 독립적이지 못한 재판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외국 언론의 논조 또한 비판 일색이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1심 선고 공판 직후 사설에서 이번 재판을 밖에서 보는 눈은 안과는 조금 다르다. 쿠데타와 광주 사건에 관여한 군인을 처벌하기 위해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생각되는 사후 입법과 법 해석이 행해졌고 억지스런 소송 지휘와 스피디한 재판 때문에 사건의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화란 이름 아래 법치가 소홀해지고 사법이 정치에 종속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품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고 했다. 마이니치 니혼 게이자이 신문도 사법 절차가 무시된 정치색 짙은 재판이었다고 비판적 논조의 사설을 실었다. 정치 권력의 직접적인 압력은 물론 여론 등의 압력으로부터 초연해야 할 재판부마저 공정성을 잃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언론을 통한 여론몰이에 힘을 쏟고 있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재판에서 심리 대상이 된 사항이나 증거에 대해 검찰 측의 주장을 미리 흘리거나 공식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다. 재판부의 심리와 판단도 있기 전에 언론을 이용해 유죄 여론을 이끌어내고 있었던 것이다. 언론은 검찰의 의도에 부화 내동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실 보도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채 왜곡 보도를 일삼았다. 검사가 증인이나 피고인에게 던진 질문 속의 내용을 마치 증언이나 증거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된 사실이라도 되는 것 듯이 보도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었다.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때 검찰의 요구대로 5.17 시국 수습 방안이 집권 시나리오였다고 진술한 권정달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직접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종전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시국 수습 방안이라는 것이 당시에 처음 작성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정치사회적 난국이 조성되면 보안사 정보처에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상부에 건의해 온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방안이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시국을 수습할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집권 계획을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다. 전국 비상계엄 확대, 국보위 설치, 국회 해산을 검토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날 신문들은 일제히 권정달 증인은 5.17 시국 수습 방안은 집권 시나리오였다고 증언됐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희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정반대로 보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정기 비서관은 휴정 시간에 방청석의 취재 기자들에게 증언 내용을 정반대로 보도한 이유와 경위를 물었다. 기자들의 변명은 이랬다. 권정달이 그날 법정에서는 집권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그동안 검찰과 1심 재판 때는 집권 시나리오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가 나간 것이다. 법정 진술보다는 검찰에서의 진술 조사가 더 중요하다. 민정기 비서관이 다시 그렇다면 종전까지 일관되게 집권 시나리오라고 진술했던 권정달이 이날 재판에서는 집권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기사를 쓰던가 아니면 권정달은 이날 재판에서 집권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집권 시나리오라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고 기사를 쓰는 것이 사실 보도의 기본 아닌가? 그러자 기자들은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무죄의 판단 기준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기록보다 더 우월하게 평가받는 공판 중심주의로 바뀌었지만 5.18 재판이 있던 1990년대까지는 수사기관의 조사 기록을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더 중요시하는 조서 중심주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사실보도의 원칙을 저버린 태도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MBC TV의 정치 드라마를 집필했던 김광희 방송작가는 5.18 재판을 몇 차례 방청한 뒤 환장할 전노 공판 참관기 거꾸로 보도하는 유력 일간지들
이라는 글을 발표했다. 당시 그런 보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권정달 증인조차 5.17 시국 수습 방안이 집권 시나리오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당시의 사회 분위기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우리나라 언론의 경솔한 속성에 비춰볼 때 5.18 재판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심각한 왜곡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다. 변호인단이 공판 초기부터 재판부에 TV 생중계를 요청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재판부 역시 그런 이유 때문에 TV 생중계를 못하게 한 것이다. 나와 나의 변호인단은 1212 5.18 재판의 역사적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할 때 공판 진행 상황이 아무런 제약과 규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하게 국민 앞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될 것이지만 재판 실황을 TV를 통해 생중계함으로써 국민들이 재판의 전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야만 온갖 오해와 의혹에 가려져 있던 진실들이 명백히 밝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에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 줄 것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으나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 진행이 공정하지 못하고 언론의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법정 안팎에서 변호인들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이 빚어지자 변호인단은 국민이 그러한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정치자금 3차 공판 때와 5.18 사건 6차 공판 때 재판장에게 공판 상황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에서 TV 및 라디오 등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사진 촬영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명예와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 피고인 스스로가 그 보호받을 권리를 포기하며 직접 중계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장은 규칙상 곤란하다거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갔다. 5.18 사건 1심 재판은 1996년 8월 5일 27차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결했다. 선고만 남겨놓은 셈이다. 이날 오후 공판 때 1시간에 걸쳐 검찰이 논고문을 낭독했고 국선 변호인 2명이 각각 10분씩 짤막하게 최후 변론을 했다. 개인 변호인이 남아있던 박준병,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각각 최후 변론을 했다. 저녁 6시가 지난 시각 나는 5쪽 분량의 최후 진술을 했다. 약 8분 정도 걸렸다고 했다.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을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며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 재판을 이끌어온 재판부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사 여러분에게도 같은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구호 아래 과거 정권의 법통과 정통성을 심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의 권력이 제 아무리 막강하다 하여도 역사를 자의로 정리하고 재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의 계속성과 헌정사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그 정권의 정치적 시각과 역사관에 의해 과거 전 정권의 정통성을 시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한 시대의 역사는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나라를 위해 노력한 처절한 삶의 기록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과 국정 담당자는 온갖 역사적 시련을 그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였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민족의 역사상 처음으로 자급자족하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갈 기틀을 만들어 놓았다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건국 이후의 우리나라 역사가 독재와 부정축제로만 뒤덮인 암흑의 시기였다면 어떻게 오늘날의 변형이 가능하였겠습니까? 따라서 지난 반세기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런 관점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매도만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본인도 국정을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12.6 사건 이후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타개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정의로운 선진조국을 창조하려는 개혁 의지를 가지고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부덕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정책 수행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국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준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1989년 12월 30일 당시 여야 4당의 합의에 의해 국회의 증언대에 섰을 때 이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잘잘못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 한 사람에게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이 원한다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그 무엇이라도 달게 받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한 본인의 마음은 5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개인적으로는 버마에서 수많은 국가의 인재들을 잃고 이 땅에 홀로 귀국했던 그날부터 하루하루의 삶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라는 뜻으로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여분의 인생이라 생각하고 보내왔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본인은 생명에 연연하거나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없으며 오직 바라는 것은 본인 하나의 처벌로 국론 분열과 국력의 낭비를 막을 수만 있다면 하는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끝으로 본인은 과거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적인 재판이 본인에게서 끝나고 앞으로는 과거 정권을 긍정적으로 승계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민족의 정치성을 높이고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하여 온 국민이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주여 아버지. 당초 8월 19일로 예정되었던 선고 공판은 일주일 연기되어 8월 27일에 열렸다. 선고 공판 날짜가 정해지자 기도와 불공을 드리러 백담사에 갔던 아내는 공판일에 맞춰 서울로 돌아왔다. 나에게 내려진 선고 형량은 사형이었다. 김영일 재판장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었던지 검찰이 자위권 보유 천명과 자위권 발동 지시 그리고 계엄훈령 11호를 발포 명령이라고 한 데 대해서는 자위권 보유 천명은 광주 시민에 대한 담화이기 때문에 발포 명령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나를 기소한 죄목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사형이 유일한 선고 형량이었고 유죄가 예정된 재판이었던 만큼 재판장이 선고 주문을 읽으며 사형이라고 했을 때 놀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검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터였고 기립해서 선고 주문을 듣고 있던 모든 피고인은 물론 변호인, 방청객, 기자들 그 누구도 의외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일찍이 기정사실이 되어 있었던 일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던 것이다. 정치 권력과 검찰, 법원 그리고 언론에 의해 오도되고 있는 여론 등 사면 초가 속에 불공정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변호인들의 악전고투를 지켜보자니 나는 사형 선고를 받은 내 처지를 잊은 채 그들이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뒤 교도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버스를 타고 법원 구내를 빠져나올 때 차창을 가린 방석망 사이로 방청왔던 나의 비서관들이 나를 향해 두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한순간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구나 하는 생각에 내 처지보다 더 안쓰럽게 생각되었다. 안양교도소의 작은 독방에 들어서자 허탈감이 밀려왔다. 사형이라는 단어는 그 즈음의 나에게는 미세한 감정의 파동조차 일으키지 않았다. 두려움이나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지나온 재판 진행 과정을 되돌아볼 때 그동안 괜한 일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허허로웠다. 어차피 갈 곳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러자 이제 이 일을 그만 끝내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결과가 정해져 있는 재판을 더 해봐야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 간 갈등만 심화될 것 아닌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재판을 더 끌고 갈 것인가. 국민을 생각해서라도
나라의 모양을 생각해서라도 이제 정치 재판을 내 손으로 끝내버리자고 생각했다. 내가 항소를 포기하면 더 이상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닌가. 불감청 고소원이라고 했듯이 검찰 수사와 재판은 결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 말해야 할 사람들의 말이 모두 기록에 남아있게 되지 않았던가. 이 시점에서 그러한 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떠한 판단의 근거가 되건 기록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한 훗날 역사가 정당한 평가를 해줄 것 아닌가. 이제 더 무엇을 바라고 재판을 계속할 것인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고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고 해서 혹시 사형만은 면하게 된다 한들 달라질 것이 무엇인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정을 맡아 최선을 다해 나라를 구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는 행운이었다. 더 할 수 없이 큰 행운을 누린 나는 언제 죽더라도 여한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재판을 계속해가며 구차하게 목숨을 건지느니 웃으며 죽는 길을 택하자고 결심을 굳혔다. 선고 공판 이튿날 항소 문제를 의논하러 온 변호인들에게 나는 나의 결심을 밝혔다. 이런 식의 재판을 무엇하러 더 끌고 가겠는가. 나를 없애려고 하는 재판이니 나 한 사람 재물이 되는 것으로 빨리 이 재판을 마무리 짓도록 하자. 이 재판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할 것인가. 재판을 계속해서 더 이상 세상을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나의 심정을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들의 생각은 달랐다.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비록 재판의 판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모든 기회를 이용해 증인과 증거를 통한 사실 검증을 기록으로 남겨야만 훗날에라도 진실이 살아나 정당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 만큼 항소의 기회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나를 설득하려고 했다. 1심 때 불공정한 재판 운영에 항의하며 사퇴하는 등 한때 사실상 재판을 포기했던 변호인들이었지만 그 후 전개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본신의 힘을 다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는데 실낙 같은 한 가닥 희망을 걸쳐놓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검찰 수사와 1심 재판 과정을 통해 이미 많은 기록이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항소심을 하더라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하는 재판 판결이 뒤집혀질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며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8월 29일 세 아들이 함께 면회를 온 자리에서도 나는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히고 그 이유를 얘기해줬다. 그런데 내 결심이 흔들린 것은 나의 항소 포기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동지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선고 공판이 있던 날부터 매일 나를 찾아온 전상석, 이양우, 석진강, 정주교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내가 항소를 포기하면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에도 매우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그들을 생각해서라도 결코 항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 변호인들은 1심에서는 재판부의 졸속 진행 때문에 재판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사퇴까지 하게 됐지만 2심에서는 죽을 각오로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항소할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나는 결국 변호인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항소를 허락했다. 역사의 진실에 대한 의무감과 사명감이라는 새로운 각오로 2심과 부딪혀 나가기로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정치 자금 문제는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나는 정치 자금의 규모와 사용처를 이미 소상히 밝혔고 검찰도 내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이상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또 정치 자금 문제로 사건의 본말을 흐트려 놓곤 하던 일을 1심에서 무수히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결심 공판이 있은 닷새 후인 8월 31일 변호인단 대표로 전상석 변호사는 서울 고급에 항소장을 접수시켰다. 5.18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96년 10월 한국일보의 김성우 논설 고문은 칼럼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혁명이라고 했다. 역사 바로 세우기가 계엄령처럼 선포되었다. 역사는 문초되고 마침내 심판받았다.
정치적 합의로 매장의 절차까지 끝내놓고 왜 새삼스럽게 부관을 하는가? 전직 대통령들의 처벌을 둘러싼 일련의 조치들은 특단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일종의 혁명이다. 오늘의 시대 상황은 혁명기적인 것이다. 특별법은 혁명 입법의 성격이요. 재판은 혁명 재판이나 다름없다. 혁명 재판은 본시 혁명 행동의 일부다. 실행 당시 적법이었던 행위라도 그 뒤 제정된 혁명 입법에 의해 위법이 되는 것이 혁명 재판이다. 일종의 혁명인 쿠데타를 새로운 혁명이 뒤집고 있다. 혁명만이 혁명을 심판할 수 있다. 김영삼 대통령은 5.18 재판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살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마무리함으로써 성공한 쿠데타도 반드시 처벌받게 된다고 하는 엄정한 역사의 교훈을 증명해 주었고 5.18 재판을 통해 역사 바로 세우기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가치관의 왜곡과 손상된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역사를 바로 세우고 30여 년간의 군사 독재를 청산하는 명예혁명이라고 했다. 김영삼 정권의 신한국당 사무총장은 소리 없는 혁명이라고 했다. 자신의 문민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것이고 문민정부의 출범은 곧 제2의 건국이라고 해왔던 김영삼 정권의 입장에서는 5공화국과 노태우 대통령 정부를 내란 정부로 단죄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짐으로써 김영삼 정권의 성격이 보다 선명하게 부각되고 역사적 자리매김을 이루었다고 믿게 되었을 터였다. 김성우 논설 고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분명 혁명이었다. 12년 6개월간 5천만 국민의 생존과 생활을 지키며 한 나라를 정상적으로 통치해온 지난 정부들을 집권자의 말 한마디로 소급해서 불법화시킨 이를 혁명이란 말 대신 달리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그런데 김영삼 정권의 무지한 정치 보복극에 봉사한 검찰과 법원,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그리고 언론조차도 역사 바로 세우기에 동조는 했을 망정 그 일을 혁명이라 불러주지 않았다. 조갑재 월간조선 편집장은 1996년 1월호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구속과 특별법 입법의 진짜 동기가 대선 자금 공개를 피하기 위한 발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라고 역사 바로 세우기의 불순한 동기를 지적했다. 이화여대 김용서 교수는 1996년 2월 한 월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과거 정권의 정통성을 전부 부인하며 이승만은 친일 정권이라서 박정희 이후는 군사 정권이라서 역사 바로 세우기와 제2건국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김영삼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를 한 것이다. 쿠데타라고 한 것이다. 김영삼 씨가 노태우 대통령과의 정치적 합작을 통해 집권하기까지 정변이나 혁명을 겪은 바가 없었다. 헌법 개정을 포함한 어떠한 권력 구조의 변경도 없었다. 자신이 노태우 대통령과 합작함으로써 자신의 집권을 위한 모태가 된 민자당 정권에 대해 불법 정권임을 선언하거나 그 헌정사적 정통성을 부정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김영삼 씨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노태우 대통령의 계승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태우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부정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김성우 논술 고문은 김영삼의 집권당의 혈통에는 쿠데타의 피가 섞여 있고 정권의 정통성은 쿠데타를 빼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쿠데타가 무효라면 지금 유효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반문했다. 김영삼 정권은 상해 임시정부와 직결된 정부가 아니라 그가 내란 정부로 단죄한 노태우 정부의 승계 정권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5공화국이 출범한 후 대한민국 정부의 정체성이나 국가적 연속성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도 그 어느 나라도 문제 삼은 일이 없었고 국가 승인 문제가 제기된 일도 없었다. 5공화국 출범을 이유로 그 이전의 대한민국 정부와 맺었던 외교적 관계에 변경을 가져온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국빈으로 나를 초청했다.
나카소네 일본 총리는 취임하자마자 자신을 맨 먼저 초청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뜻을 전해왔다. 소련의 브레즈네프 정부는 내 측근의 소련 방문을 은밀하게 요청해왔다. 나는 취임 초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아프리카 대륙을 밟았다.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찾아와 축복해 주셨다. 나의 재임 중에 대한민국 제5공화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나 위상은 현저히 향상되었다. 노태우 대통령의 육공화국 정부도 중국,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수교로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크게 넓혀놓았다. 그런데 김영삼 정권이 느닷없이 1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가 5.6공화국 정부를 내란 정권으로 규정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1980년 9월 1일 이후 노태우 대통령이 퇴임한 김영삼 정권의 검찰과 사법부가 내란 상태가 지속됐다고 한 1993년 2월 24일까지 국제사회는 내란 정권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인가? 5공화국에서 이루어진 헌법 개정도 내란이라면 그 헌법 규정에 따라 개정된 헌법에 근거한 김영삼 정권이 설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1995년 가을은 혁명기적 상황이 아니었다. 혁명을 부르는 국민적 요구도 시대의 요청도 없었다. 그 즈음의 우리의 역사적 조건에서 명예혁명 제2의 건국이란 말은 생경하게 들릴 뿐이었다. 위기라면 오직 김영삼 정권의 위기였을 뿐이다.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끊임없이 발생한 수십 건의 대형 사고로 사고공화국이란 별칭을 얻게 된 문민정부의 위기, 노태우 비자금과 연계된 비자금 의혹으로 김영삼 대통령의 위기는 있었지만 당시 어느 국민도 혁명을 예감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1995년 가을부터 시작된 5.18 특별법 파동을 그 어느 누구도 혁명이었다고 부르지는 않는 것이다.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을 김영삼 정권은 역사적 재판이라고 했다. 세계의 재판이라고 언급한 언론도 있었다. 역사적 재판의 법정은 역사의 이성과 사법적 정의가 지배하는 성소였어야 했다. 그러나 1212 및 5.18 재판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기소 단계에서부터 온갖 정치적 사슬과 편법, 변칙으로 얼룩졌다. 검찰은 권력의 신하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권력의 주문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의 위상과 권위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검찰은 1992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3년 사이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혐의 없음, 기소 유예, 공소권 없음, 불기소, 구속기소 등의 처분 사이를 널뛰듯이 오르내렸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어디로 사라지고 집권 세력의 눈짓과 여론의 압력에 따라 어지러운 행보를 보인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 사상 이처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이 언제 있었던가? 무혐의와 구속기소 사이를 오락가락한 검찰은 사정 변경 때문이라는 한마디 말로 그 초라한 모습을 다 감출 수는 없는 것이다.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실제 했다면 그것은 김영삼 정권의 정치 보복 의도가 드러난 사실이 있을 뿐이다. 권력자의 의중과 시류를 살피느라 헌법 수호자로서의 권위와 사명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데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또한 50보 100보였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정당하다고 평결해놓고 그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했다. 또한 평의 내용이 사전 유출되어 헌법소원을 취소당하는 치욕을 맛보았다. 대법원은 계엄선포 문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여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들을 스스로 파기했다. 진정소급효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을 회피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기대버리는 비겁한 모습을 보였다.
5.18 특별법의 입법과 그에 따른 재판 과정을 지켜본 법학자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한 내란, 반란의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함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경우 그 위해는 내란, 반란 행위보다도 더 클 수 있다는 지적들을 내놓았다. 헌재의 소수 의견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려는 뜻이 아무리 숭고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치주의 내지 적법 절차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잘못을 징계하고 다스린다면서 잘못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면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어제의 일을 오늘의 잣대로 재단할 때 가치의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오늘의 법정을 통해 역사를 판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정은 어디까지나 당대의 시대 상황과 정치적 환경의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이미 역사가 된 과거사를 심판하는 일은 역사의 몫으로 맡겨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정치 권력의 자의적인 역사 조작이 성공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 정치 권력이 역사 바로 세우기의 명분을 내세우며 정치 보복을 자행한 적이 있다는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역사 파괴의 만행이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 연출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영삼 정권이 권력을 남용하여 위헌적인 특별법을 만들고 그에 근거해 오공주역들에게 죄를 물은 것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였다. 민주화를 이룬 주역임을 자처하는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1930년대 나치스의 히틀러가 구사한 파시스트적 수법을 뺨치는 폭거였다. 히틀러의 집권은 합법적이었고 그가 저지른 만행들도 모두 법의 이름 아래 행해진 것이었다. 광기에 사로잡혔던 히틀러를 광적으로 지지했던 것은 다수의 지식인과 청년들이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역사 바로 세우기에 광풍을 일으킨 여론이란 것은 다분히 과장 왜곡된 것이었다. 김영삼을 추종하던 직업적 정치꾼, 반유신, 반권위주의 투쟁에 몰입했던 제야 세력, 설익은 좌익 사상에 물들어 체제 부정적인 운동권 학생들, 정치 성향을 띤 일부 종교인들, 광주를 비롯한 호남의 지역적 정서에 편승한 세력, 해직되었다가 돌아온 언론인과 교수들이 여론 재판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주도해 나갔다. 정권 차원의 정략적 목적과 이념 투쟁적 구호, 지역 정서가 어우러져 국민의 여론으로 포장된 강풍은 법치의 이념을 허공에 날려버리며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 몇몇 지식인들의 용기 있는 외침과 양식 있는 법조인들의 이성적 판단은 거친 야유와 고함 소리에 매몰돼 버렸고 다중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역사가 질식당하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참담한 순간이었다. 5.18 특별법에 의한 역사 바로 세우기로 어떤 역사가 어떻게 바로 세워졌는가? 5.18 특별법이 세운 법적 정의는 무엇인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주도한 세력은 승리자인가? 그들은 무엇을 얻은 것인가? 그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남긴 것은 무엇인가?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정치 보복의 구판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는 패자였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 국민과 역사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만 남았다. 그 상처는 지금까지 아물지 못하고 있다.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이름으로 역사를 파괴한 세력들이 온전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의 이성은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깨어난다. 그때가 그리 멀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와서 당시의 상황을 다시 돌이켜봐도 5.18 특별법 재판은 처음부터 정치 권력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에 따라 연출된 정치 보복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검찰이 기소와 기소 내용이 그랬고 재판부의 공판 진행과 판결 내용이 그랬다. 재판부는 시종 일관 고소 고발인들의 거짓 진술과 증언은 수용하면서도
피고인들의 진술은 철저히 외면했고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은 대폭 제한하면서도 검찰 측 증인은 대부분 채택했다. 한 시대의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다면서 단 한 차례의 현장 검증도 없었고 변호인들의 변론권마저 심한 제약을 받았다. 검찰과 사법부는 권력의 비호와 동료를 등에 업은 채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호도했다. 이 땅의 사법 정의는 실종되었다. 5.18 특별법 재판은 언젠가는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재심이 불가피해질 것이다.